저와는 생면부지에 일면식도 없던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의문의 변호사를 통해 외동아들인 제 남편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려 200억씩이나 된다는 사실을 전해오던 직후부터 그 200억 유산의 정체를 훤히 꿰고 있던 저와 친정 식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남편의 상속을 말렸습니다. 절대로 눈독 들여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남편은 손대지 말아야 하는 그 200억 유산을 혼자서 덜컥 집어삼켜 버렸는데요. 과연 그 200억 유산이 제 남편을 이끌어 데리고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200억 유산 덕분에 한평생 호의호식 호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천국이었을까요? 아니면 200억 유산 때문에 인생 패가망신한 지옥이었을까요? 그 모든 해답이 담긴 저의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엔 알려지지 않은 부자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말을 꽤 자주 들어봤고 또한 그 말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숨겨진 부잣집 가문의 일원이니까요.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릴 적부터, 아니 태어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친가와 외가 모두 사업을 아주 크게 운영하는 집안에 막내딸로 태어난 덕분이었죠. 이처럼 제가 저희 가문의 내력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저는 소위 있는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을지언정 돈 가지고 유세를 떨거나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해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워낙 대쪽처럼 올곧은 선비님 스타일이신 친정아버지에게 어릴 적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은솔아, 이번 달부터는 용돈 쓸 때마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용돈 기입장에 잘 정리를 해두려무나. 용돈 기입장이요? 갑자기 그건 왜요? 우리 딸도 이제 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했으니까 슬슬 돈이 얼마나 소중하면서도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배울 때가 되었거든. 글쎄요. 엄마랑 아버지가 열심히 회사 운영해서 벌어오신 돈으로 제 용돈을 주시는 거니까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잘 알아요. 그치만 돈이 왜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은솔이도 흥부와 놀부 얘기는 잘 알고 있지? 당연하죠. 제가 유치원 다닐 때 10번도 넘게 읽었던 전래 동화거든요. 그래, 그렇다면 설명이 훨씬 편하겠구나. 그 전래 동화 속 흥부와 놀부는 결국 어떻게 되었지?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는 제비님이 물어다 주신 박씨 덕분에 큰 복을 받았지만 놀부는 자기가 부자라는 이유로 흥부를 괴롭히기도 했고 또 돈 욕심 때문에 제비님의 다리를 부러뜨렸다가 천벌을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 딸 똑똑하기도 하지. 이 아빠가 은솔이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원래 돈이라는 게 올바르지 못하게 쓸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무기가 되는 법이거든. 만약 우리 은솔이가 엄마랑 아빠가 부자라는 이유로 가난한 친구 앞에서 잘난 척을 한다던가 업신여기거나 하는 일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만약 제가 그런다면 하늘이 저한테 천벌을 내리실 것 같아요. 가난한 흥부를 괴롭혔던 놀부가 결국엔 천벌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빠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니? 네, 아빠. 저희 집이 부자라는 이유로 절대로 잘난 척을 한다던가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군다던가 하지 않을게요. 이처럼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집안에 돈이 많다는 이유로 유세를 떨거나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으로 자라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한편 친정 어머니께서는 부잣집 가문의 일원으로서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은솔이가 그동안 써놓은 용돈 기입장을 보니까 그동안 용돈을 알뜰하게 써서 꽤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남은 용돈은 어디다 보관해 두었니? 엄마가 예전에 가르쳐 주신 대로 저금통이랑 통장에 잘 넣어두었어요.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생각일까? 글쎄요. 그냥 열심히 모아두었을 뿐이지 어디다 어떻게 쓸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엄마랑 같이 좋은 일에 써보면 어떻겠어? 좋은 일이요? 그게 뭔데요? 우리 은솔이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덕분에 별다른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꼬마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거든. 그래서 말인데 엄마도 많이 보태줄 테니까 우리 은솔이가 아껴둔 용돈이랑 엄마가 보태준 돈이랑 합쳐가지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꼬마 친구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를 해보는 건 어떻겠니? 그치만 저랑 그 아이들은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인걸요. 물론 서로 얼굴을 본 사이도 아니고 우리 은솔이랑 잘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이잖니.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난 사람으로서 우리 은솔이가 누리고 사는 햇살을 어려운 친구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준다면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거야. 힘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엄마랑 아빠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분이셨어요. 더군다나 부모님 모두 무척이나 소박하고 근검절약에 앞장서는 분들이셨기에 그런 부모님을 보고 배우며 자란 저로서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헛된 사치 같은 걸 부려본 적이 없죠. 오히려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 제가 먼저 집안 얘기를 꺼내고 나서야 부잣집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정도로 소탈하고 알뜰살뜰 살아왔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도 저와 마찬가지였고요. 이처럼 무척이나 유복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장차 부모님의 회사를 이어받을 자격과 경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돈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아침에 산 빵 하나를 조금씩 나누어서 하루 세 끼를 해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이야기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체육학과 남자 동기 하나가 바로 그 가슴 아픈 일화의 주인공이었으니까요. 너 오늘 하루 종일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그게 아무래도 점심에 먹은 빵이 상했던 모양이야. 아침에 먹을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었는데. 요즘처럼 덥고 습한 여름이면 빵 같은 건 당연히 쉽게 상하지. 더군다나 아침에 한 입 베어 먹고 남겨둔 빵이면 당연히 상하기 마련이고. 그러게. 그나저나 진짜 큰일이다. 저녁에 먹으려고 빵을 조금 남겨뒀는데 이대로 상해버렸으니 아까워서 어쩌지? 저녁 끼니는 뭘로 어떻게 해결하고.
그날 대학 동기가 선택한 저녁 끼니 해결 방법은 학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믹스커피였습니다.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다가 퇴근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믹스커피를 대여섯 봉지 챙겨와서는 그걸로 끼니를 대신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동기의 모습을 지켜보는 저로서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섣불리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섣불리 도움을 줬다가는 동기의 자존심이 다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후배들과의 식사 자리를 일부러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배가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대학 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자리는 아주 흔했거든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대학 생활을 상담해줘야 한다는 핑계로 근로장학생인 그 동기까지 저렴한 식당으로 불러내어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기에게는 내 부탁으로 후배들의 상담을 도와줬으니 당연히 밥값은 내가 전부 계산해야 맞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둘러대었고요. 물론 저희 집안이 부잣집이라는 티는 전혀 내지 않은 채로 말이죠. 이처럼 경제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저와 그 남자 동기는 가족사부터가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금슬 좋은 부모님과 우애 좋은 두 오빠들 덕분에 늘 화목한 가정이었지만 동기는 편모스라에서 자란 남자였거든요. 동기가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이혼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단둘이서 지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마저 동기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무렵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바람에 동기는 지금껏 혼자서 살아야만 했죠. 그러한 고난보다 더 큰 문제는 동기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혈육이 버젓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동기는 고아원 같은 양육보호시설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던 바로 그날부로 아버지와 연락을 포함한 모든 인연이 모두 끊겨버린 상황이었지만 어쨌거나 호적의 아버지라는 보호자가 생존해 있는 바람에 양육보호시설 입장에서는 제 동기를 받아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바람에 동기는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스스로의 생계를 혼자서 책임져야만 했고요. 심지어 동기는 가난한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국가 장학금 또한 단 한 번도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호적상으로나마 버젓이 존재하는 아버지가 돈벌이를 적지 않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듯 그 동기와 저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라고 하더니만 제가 그 남자 동기를 향한 첫사랑에 덜컥 빠져버렸지 뭐예요. 제가 그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이 부족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사람이 어디 조금이라도 삐뚤어질 법도 한데 그 남자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그동안 만나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우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근로장학생 활동을 포함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2탕, 심지어는 3탕씩 뛰어가면서 아주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는 굳센 의지가 제 눈에는 너무나도 든든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에게 먼저 고백을 했고 저희는 마침내 연인이 될 수 있었는데요. 모든 대학생 커플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어느덧 졸업을 앞두게 된 저와 남자친구 또한 저희의 앞날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연애를 젊은 시절의 예쁜 추억으로 간직한 채로 졸업해서 각자의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결혼을 전제로 하는 깊은 만남을 이어갈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시점이 찾아오고야 만 것이었죠. 심지어 당시 저에게는 긴 유학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영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거든요. 꿈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미국 유학을 떠나야 하겠지만 그럴 경우 남자친구와의 이별이 예상되는 상황. 저로서는 좀처럼 답을 내리지 못한 채로 그저 마음만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마음고생을 어머니께서 눈치채셨던 모양인지 저를 앉혀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랑 너희 아빠는 말이다. 우리 은솔이가 회사 사장님의 딸이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경영권을 물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 회사 사장은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사람이니만큼 그만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경영권을 넘겨줄 거란다. 설령 그게 우리 집안 식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이야. 알아요. 저도 당연히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경영자의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국 유학까지 결심한 거잖아요. 그치만 제 꿈을 쫓아서 앞만 보고 내달리자니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자꾸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대로 놓쳐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이라서. 엄마도 그래서 해주는 얘기야. 누군가가 엄마랑 아빠한테 우리 딸 은솔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대답은 단 하나란다. 그게 뭔데요? 우리 딸이 행복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남자친구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꿈과 사랑 모두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란다. 우리 딸 얘기를 듣자 하니 남자친구가 꽤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참에 엄마랑 아빠한테 인사 한번 정식으로 시켜줘봐.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너희 오빠들이 우리 딸 남자친구를 지켜봤을 때 괜찮은 사람 같으면 한국에서 결혼하고 둘이 같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렴. 우리가 사윗감 유학비까지 다 지원해줄게. 두 사람 결혼 선물로다가. 바로 이튿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우리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가자는 얘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려면 제가 얼마나 큰 부잣집의 외동딸인지 처음으로 밝혀야만 했거든요. 집에 데리고 가면 어차피 다 알게 될 테니까요. 그게 정말이야? 자기가 그 대단한 부잣집 외동딸이었다고? 근데 왜 그동안 내색 한 번을 안 했어? 부잣집 딸이면 나랑 있었던 가난한 데이트들이 마음에 안 들 법도 하잖아. 나 스스로는 우리 집이 부잣집인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삼신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문의 딸로 태어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내 존재가 남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심장이 뛰고 감기 걸리면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쌀밥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 더군다나 우리 집이 부자인 건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업적이지 내가 이룩한 업적도 아니고. 아무튼 내가 그동안 자기를 일부러 속인 건 아니라는 진심만큼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야 당연히 자기의 진심을 믿지. 그동안 내가 겪어온 당신이라는 사람의 인품이 있는데. 그나저나 걱정이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나를 좋아해 주실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세상 누구보다 좋은 분들이시니까.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두 오빠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남자친구를 데려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날 저희 아버지께서는 남자친구에게 마치 떠보듯이 딱 한 가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역시나 제 남자친구답게 아주 멋진 대답을 내어놓더라고요.
우리 딸이랑 결혼하게 되면 장차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 밖에 더 바라는 건 우리 집안의 사위가 된다면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제가 은수 씨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남편이자 가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장차 태어날 자녀에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알겠네. 앞으로 당분간 자네를 지켜본 뒤에 결혼을 허락할지 아닐지는 그때 다시 얘기해주겠네. 이후 한동안 친정 식구들은 제 남자친구의 행동 거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친구 전공이 사회체육학과라면서 그럼 혹시 정해놓은 진로 같은 건 없다더냐? 운동치료사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큰 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편해진 환자분들이나 연세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진 어르신분들께 올바른 재활 운동법을 알려드려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재활을 돕고 싶어 해요. 그거 참 숭고한 직업이로구나. 하면 둘이 같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도록 해. 유학 가서 너는 너대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우리 사이는 사이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돌아오려무나. 모든 지원은 엄마랑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그럼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인서가. 한동안 쭉 지켜봤는데 사람이 우직하고 성실하니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어. 너희 엄마랑 오빠들도 마음에 들어하고. 그만하면 우리 집안의 사이 자격으로 충분하니 유학 전에 서둘러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무나. 마침내 결혼 허락을 받은 저와 남자친구는 함께 미국 유학기를 떠나기에 앞서서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간소하고 소박하면서도 하객분들에게 충분한 예의를 갖춘 결혼식이었죠. 오직 축복만이 가득한 결혼식을 마친 저희 부부의 다음 일정은 신혼여행이 아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것이었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희 부부는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일 뿐, 앞으로 인생은 우리 부부의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일구어내자고 말이죠. 하지만 길고 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제 손에는 경영학 박사 학위가 들려 있었지만 남편은 빈손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다녔지만 남편은 미국 적응에 실패한 나머지 잘 적응한 덕분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저와는 다르게 학위 취득에 실패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남편에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학위 취득에 실패했고 빈손으로 귀국하게 되었을지언정 남편은 무척이나 성실하게 노력했으니까요. 허송세월을 보내느라 빈손으로 귀국한 것이 아닌 각고의 노력과 도전 끝에 아주 뜻깊은 실패와 교훈을 가지고 돌아온 것인 셈이니까요. 더욱이 유학에서 실패하고 돌아왔다고 한들 제 남편의 성실함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귀국하는 즉시 운동 처방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재활센터에 취직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작은 벤처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장차 부모님의 뒤를 이으려면 저 스스로 경영 실무 경험을 쌓아두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웬 낯선 변호사 하나가 저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혹시 김자, 철자, 환자 쓰시는 어르신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아, 저희 시아버지 되시는 분 성함일 겁니다.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아마 함자는 김자 철자 환자가 맞으실 거예요. 근데 변호사님은 대체 누구시길래 저도 얼굴 한번 못 뵌 시아버님 조남을 알고 계시는 거죠? 저는 김철원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어르신의 유산 상속 관련해서 안내해드릴 내용이 있기에 이렇게 며느님을 찾아뵙게 된 거고요. 유산이라면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시로군요. 아직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여름을 넘기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폐암 말기라서요. 네, 맞습니다. 그 변호사는 저와는 일면식조차 없는 시아버지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임종이 머지않은 시아버지의 유산 상속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주기 위해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상속권자인 남편이 아니라 며느리인 저를 찾아온 건 제 남편이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아주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한 입장인 저를 먼저 만나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거죠. 문제는 일면식조차 없는 시아버지라는 존재가 남긴 유산의 액수였습니다. 제 남편이 상속받게 될 금액이 무려 200억이라고요? 정확히는 시세로 200억 상당의 토지입니다.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명함 한 장 주시면 추후에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그날 저는 시큰둥한 태도로 변호사를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큰 부잣집의 외동딸이라고 해도 200억이라는 금액은 결코 작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그때 제가 시큰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산의 금액이 커도 너무 컸으니까요. 남편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내가 받게 될 유산이 200억씩이나 되는 땅이라고? 변호사라는 사람이랑 따로 통화를 더 해보니까 어느 지방에 있는 토지라던데 솔직히 난 믿을 수가 없어. 당연하지.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한테 200만 원을 남겨준다고 해도 믿지 못할 판국에 200억이 말이나 되느냐고. 그 사람 분명 변호사가 아니라 사기꾼일 거야. 역시 당신도 나랑 똑같은 생각이었구나. 아무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큰오빠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변호사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볼게. 큰오빠도 변호사니까 금방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큰오빠에게 확인한 결과는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우선 저를 만나러 왔던 그 사람의 정체는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변호사더라고요. 더욱이 제 남편이 시세 200억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 또한 모두가 사실이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내가 1, 2억도 아니고 200억을 물려받게 생겼다고? 우리 큰오빠가 그쪽 변호사 만나서 전부 다 사실이라는 걸 확인했어. 그쪽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젊을 적에 집 한 칸 없이 떠돌이 신세였던 일이 워낙에 한이 돼가지고서는 돈을 버는 족족 전부 땅을 사들이셨다더라고. 어머님이랑 이혼한 이후로 새 장가를 들지도 않아서 여보 말고는 상속받을 사람도 없다더라. 우와, 내 살다 아버지라는 사람의 덕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이래서 사람 일은 하늘도 모른다고 하는 거구나.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마저 들어. 우리 둘째 오빠 말로는 그 땅을 덜컥 상속받았다가는 배탈이 아주 크게 나는 수가 있을 거라더라. 그건 또 무슨 소리래? 외동아들인 내가 상속받지 않으면 대체 누가 그 큰 땅을 가져간다고? 여보가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친척들 앞으로 돌아가겠지.
친척분들께서 그 큰 땅을 물려받을 여력이 없어서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고, 형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혹시 문제 있는 땅일지도 모르겠다는 거네. 일단 알았어. 아버지라는 사람이 내 앞으로 남겨줄 땅이 어떤 땅인지는 내가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 판단하지 뭐. 그렇게 남편은 저와 함께 상속받게 될 시세 200억 상당의 땅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갔는데요. 토지의 소재지가 지방이라는 사실만 빼놓으면 겉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있는 땅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거나 근처에 군부대가 자리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작은 오빠에게서 아주 중요한 조언을 이미 전해 들었던 저로서는 남편이 그 땅을 상속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어요. 자기가 상속받게 될 땅이 눈으로 보기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던 그날, 남편은 자기 손으로 직접 시아버님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께서 입원해 계시는 호스피스 병원이 대체 어디냐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200억이라는 유산 돈 노름에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그랬더니 역시나 남편은 그 길로 생전 처음 시아버님을 직접 찾아뵙고서는 온갖 효자 행세를 다 해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버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말이죠. 그런 상황이 영 꺼림칙했던 저는 당연히 남편과 한바탕 제대로 붙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버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왜 마음에도 없는 효자 노릇을 하고 앉았느냐고. 당신 지금 말이 좀 그렇다. 아들 자식이 임종 앞둔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진정한 효도가 아니니까 하는 말이잖아. 그저 유산 상속에 눈이 멀어서 나랑 우리 작은 오빠가 경고해주는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니까 문제시 삼는 거고.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 없어. 여보가 뭐라고 말하건 난 울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효자 노릇할 거고. 그니까 여보도 괜한 일로 바가지 좀 그만 긁어. 이처럼 200억이라는 거액의 유산에 마음이 붕 떠버린 남편은 순식간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회사를 그만둬 버린 것도 모자라서 동네방네 200억 유산의 상속자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지를 않나. 전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고급 외제차와 고급 골프채에 눈독을 들이지를 않나. 그 성실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을 보아하니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내로서 자꾸만 엇나가는 남편을 최대한 다잡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에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혼을 내보았고, 또 어느 날에는 어린아이 다루듯 어르고 달래도 보았죠. 특히나 저는 둘째 오빠가 말해준 그 200억 유산의 위험성을 남편에게 알려주려고 참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저에게 이런 망발까지 해대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신 혹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작은 형님까지 들먹여가면서 상속을 포기시킬 셈이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어차피 자기랑 처가댁은 200억쯤은 우습게 생각하고도 남을 부자니까 내가 울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잖아. 오히려 내가 변변치 않은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처가댁 입장에서는 훨씬 좋을 테고, 200억 상속받은 사이보다는 변변치 못한 사이가 처가 식구들 마음대로 휘두르기 좋을 테니까. 그놈의 헛소리 좀 작작해.
우리 친정이 아무리 부잣집이라고 해도 200억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야. 그런데도 한사코 상속을 말리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럼 물론 아버지 유산은 상속받지 않을 테니까 장인 장모님 재산으로 나한테 200억을 미리 물려주던가. 상속을 포기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거래가 되지 않겠어? 뭐? 거래? 너 지금 그게 장인 장모님한테 할 소리야? 무려 200억씩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못 나오겠냐고. 아무튼 당신이랑 계속 입씨름 해봤자 내 혈압만 오르니까 당분간 별거 하자 우리. 별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이참에 차라리 이혼해. 나도 너라는 인간 실망스러워서 더는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 까짓거 이혼하자. 이혼해. 그렇게 말을 마친 남편은 곧장 짐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왠지 모를 쎄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인간이 가지고 나갈 짐가방을 미리 다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마치 저와의 이혼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 제가 느꼈던 불길함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변호사인 큰오빠와 이혼 소송을 논의하고 있던 바로 그때 친구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얘 은솔아, 너 혹시 요즘 부부관계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문제가 있기는 좀 있지.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그러니까 나 있잖아. 조금 전에 우리 백화점에서 너네 남편 봤어. 웬 젊은 여자랑 애정 행각 벌이면서 명품관에서 쇼핑 중이더라. 뭐라고? 방금 그 말 확실한 거야? 당연하지. 혹시 몰라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뒀는데 필요하면 보내줄까? 부탁할게. 안 그래도 그 인간한테 정 떨어져서 조만간 갈라서려고 마음먹을 참이었거든. 친구와 통화를 마친 저는 곧장 남편에게, 아니 그 인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장 이혼해 줄 테니까 변호사인 큰오빠 사무실로 뛰어오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인간이 입이 귀에 걸려서 한달음에 저희 큰오빠의 사무실로 도착하지 뭐예요. 이에 저는 그 인간의 면상에 친구가 보내준 불륜 증거 사진을 들이밀며 따져 물었습니다. 너 아주 작정하고 집을 나간 거더라? 나랑 이혼하고 이 여자랑 새살림 차릴 작정이었던 거지? 그러는 너야말로 하다하다 이제는 남편 뒷조사까지 하고 다니냐? 뒷조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친구가 그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인간아. 그랬구나. 아무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됐고, 그 여자는 대체 뭐하는 인간이길래 너처럼 정신머리 없는 남자한테 들러붙었다디? 우리 아버지 계시는 호스피스 병원 간호사야. 아버지 찾아뵈러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랑에 빠졌고. 그니까 그 사람 욕하지 마. 우린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람은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준 죄밖에는 없으니까. 아이고, 참 잘나셨어요. 그래, 하긴 어떤 상황인지 안 봐도 비디오다. 네가 200억 유산 어쩌고 하는 얘기를 떠들고 다니니까 그 여자가 그 소리 듣고 돈 때문에 너한테 들러붙은 거잖아. 그게 아니고서야 직장도 때려치운 남자랑 뭐 좋다고 연애를 하겠냐고. 더군다나 한창 어리고 앞길 창창할 나이에. 그러는 너야말로 바가지 좀 그만 걸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겠다고 불러냈으면 서류에 도장이나 얌전히 찍으라고. 그래, 좋아. 어차피 나도 너라는 인간한테
5만 정 다 떨어졌으니까. 대신 나한테서 재산분할 10원 한 장 가져갈 생각하지 마. 우리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도 전부 내가 가져갈 거고. 오케이, 좋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소송한 거 치고 바로 협의 이혼하면 그 여자랑 하루라도 빨리 새살림 차릴 수 있어서 나야 좋으니까. 더군다나 나도 당신이 하도 바가지를 긁어대는 바람에 5만 정이 다 떨어지기도 했고. 방금 그 말 진짜지? 나중에 후회할 게 없기다. 야, 나도 조만간 200억 재산 가진 갑부 될 예정이야. 물론 너네 집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만큼도 안 되겠지만 200억이면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그 여자랑 둘이서 한평생 귀족으로 살고도 남을걸?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대신 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 조만간 상속받게 될 그 200억 땅이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가 되어서 반드시 너를 파멸시킬 거야. 너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아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돈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있어도 돈이 너무 많아서 망하는 사람은 없어. 누구 말이 맞는지 어디 두고 보자고. 그래봤자 상속받고 딱 6개월 안에 결판 날 테니까. 그날 저는 그 인간을 비웃으며 변호사 큰오빠가 곧장 준비해준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인간에게 재산분할 한 푼도 해주지 않고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모두를 제가 가져가는 등 압도적으로 저에게 유리한 조건의 이혼 서류였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 인간은 입이 귀에 걸린 채로 희희낙낙하며 떠나갔습니다. 조만간 상속받게 될 유산 200억 때문에 어떤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죠. 제가 그 인간에게 그토록 숱하게 경고해 주려고 했던 그대로의 상황이 펼쳐진 건 그 인간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200억 유산을 상속받고 나서 5달쯤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무척이나 초췌하고 다급한 얼굴이 되어서는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저를 다시 찾아왔거든요. 그때 저는 얼굴 한가득 비웃는 미소를 머금은 채로 그 인간에게 일부러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고, 유산을 무려 200억씩이나 상속받은 귀족분께서 왜 그렇게 초췌하고 다급한 얼굴로 내 앞에 다시 나타나셨을까? 당신 뭐야? 그 반응은 혹시 내가 이렇게 될 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왜? 200억짜리 토지를 아무 생각 없이 덜컥 상속받았다가 상속세로 100억을 내야 하는 처지라도 되어버린 거야? 맞네. 당신은 지금 이런 상황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네.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말리지 않았던 거고. 입은 틀어졌어도 말은 바로 했어야지. 난 분명 지금 이런 상황을 숱하게 경고해 주려고 했지만 귀 딱 틀어막고 듣는 신용도 안 한 건 바로 너였잖아. 네, 맞습니다. 지난날 제가 그 인간에게 경고해 주려고 했었던 200억 유산의 위험성은 다름 아닌 상속세 문제였어요. 세무사인 둘째 오빠한테서 유산을 200억씩이나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로 100억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위험성을 숱하게 경고하려고 했었지만 그 인간이 그저 200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서 제 경고는 안중에도 없었을 뿐이었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를 다시 찾아왔다는 건 조만간 인생이 파탄날 예정이라는 뜻이겠네? 그래. 200억이라는 돈 노름에 눈이 멀어서 그 땅을 상속받는 바람에 조만간 내 인생 파탄나게 생겼어. 상속세가 100억씩이나 나오게 될 줄 미리 알았다면 차라리 상속 안 받고 말았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나 현금으로 100억만 좀 빌려주라. 너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대한민국에 100억씩이나 되는 현금을 쌓아놓고 사는 집안이 대체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 집이 아무리 부잣집이라지만 100억씩이나 되는 현금은 없어. 그러지 말고 어디서 융통을 해서라도 현금 딱 100억만 빌려줘. 내가 가진 재산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200억씩이나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속세로 낼 현금 100억이 없어서 이러는 거지. 그럼 그 땅 팔아서 상속세 내면 되겠네. 상속세 내고도 100억씩이나 남을 텐데 뭐가 걱정이야. 지난 5달 동안 나라고 뭐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었던 게 아니야. 당연히 땅 팔아서 상속세 내려고 했지. 그래서 뭐 200억짜리 땅이 그렇게 금방 팔리는 게 아니지? 그렇더라고. 200억짜리 땅을 150억에 금매로 내놓아도 땅 사겠다는 전화 한 통 없더라. 당연하지, 멍청한 인간아. 목종 강남 항복판에 있는 200억짜리 건물도 매도 한번 하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야 하는데. 하물며 지방에 있는 땅을 그 큰 돈 주고 선뜻 사갈 사람이 어딨겠냐? 너 혹시 내가 땅이 안 팔려서 고생할 것까지 미리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큰오빠가 변호사고 작은오빠가 세무사야. 더군다나 나도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고 세상에 모를 일이 따로 있지. 아무튼 얘기 나온 김에 그쪽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게 될지도 한번 맞춰볼까? 100억을 빌려줄 수 없으면 10억이라도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할 작정이잖아.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 넌 분명 200억짜리 땅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속세 낼 100억 현금이 없어서 온갖 방법을 다 알아봤을 거야. 그러다가 찾아낸 방법이 상속세를 10년 동안 매년 10억씩 할부처럼 나눠서 내는 방법일 테고. 맞지? 맞아.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말인데 일단 당신이 10억만 현금으로 빌려주면 나중에 어떻게든 땅 팔아서 꼭 갚아줄게. 나머지 상속세도 땅만 팔리면 곧장 해결할 수 있고. 그니까 100억이 어려우면 딱 10억만이라도 우선 빌려주라. 글쎄, 그냥은 절대로 빌려줄 수가 없겠는데? 알았어. 지난 일에 대한 사과를 바라는 거라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대신 나 한 번만 용서하고 10억이라도 빌려주라. 당장 이번 달 말일까지 상속세 못 막으면 상속받은 그 땅 전부 통으로 압류돼서 경매로 팔려나가게 생겼단 말이야. 경매로 팔려나간 돈은 상속세로 자동으로 납부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난 200억짜리 땅을 상속받아 놓고도 10원 한 장 내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한 채로 전 재산을 날려먹는 꼴이 될 텐데, 그럼 나 진짜 억울해서 이 세상 못 살아. 애당초 그 인간이 상속받은 유산이 현금성 자산이 아닌 시세 200억짜리 토지였다는 사실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상속세 100억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정작 가지고 있는 재산 200억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니까요. 바로 이 점이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맹점이죠. 그들이 섣불리 200억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제 남편이 그러했던 것처럼 200억짜리 땅을 팔아서 현금화한 다음에 상속세 100억을 모두 납부한다고 한들 나머지 현금 100억이 남으니까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우선 서울도 아닌 지방에 자리한 200억짜리 부동산은 쉽게 팔려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책정되어 있는 값어치가 200억이었을 뿐 예상되는 미래 가치는 그보다 한참 밑에 있거든요. 물론 땅값을 낮추어 판매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그것 또한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리 가격을 낮춘다고 한들 거래가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겨우 땅을 팔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심지어 현금 100억짜리 상속세에 납부기한은 상속 절차가 완료된 바로 다음 영업일로부터 딱 6개월입니다. 그 6개월 안에 어떻게 해서든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상속받은 땅은 압류되어 경매 물건으로 판매되게 마련인데요. 문제는 그 경매마저 제값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경매 결과 상속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면 그건 정말이지 파멸적인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체납된 상속세가 100억인데 부동산이 70억에 낙찰이 된다면 결국에는 200억짜리 부동산을 통째로 허공에 날려먹게 되는 것도 모자라서 나머지 상속세 30억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는 꼴이니까요. 당시 저의 전 남편이 처해 있던 상황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한사코 상속받는 걸 뜯어 말리려고 했었던 거야. 상속세 낼 돈 현금 100억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20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받는 건 사실상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나 다름이 없고 결국 그 200억은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어버리고 말 테니까.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아까부터 계속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잖아. 그니까 딱 한 번만 도와주라. 상속세를 20불로 낼 수 있게 100억을 빌려주든 아니면 10년 할부로라도 낼 수 있게 일단 10억만 빌려주든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돈이 없어서 거리에 앉으면 몰라도 200억씩이나 되는 거액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반값밖에 안 되는 현찰이 없어서 패가망신할 수는 없잖아. 너 뭔가 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조금 전에 그냥은 절대로 빌려줄 수 없다고 했던 말은 사과 따위를 받겠다고 말한 게 아니었어. 고작 사과 따위로 무마될 만한 일이면 내가 너랑 이혼까지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랑 헤어지고 만났던 그 여자도 내가 개털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이별 통보 문자 한 통 남겨놓고 잠수를 타버렸단 말이야. 더군다나 유산 상속받을 생각에 신나서 직장에 사표도 내버렸고 이제 나한테 남은 거라고는 상속받은 땅밖에는 없으니까 당신한테 돈만 빌릴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게.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자신이 있는 거지? 당연하지. 뭐든 말만 해. 좋아.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현금 100억을 빌려주라고 얘기할게. 우리 부모님 정도면 살짝 무리하면 현금 100억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 수 있을 테니까. 대신 100억에 대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받아야겠어. 이자를 매달 갚으라고? 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데? 평균적인 은행이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그쪽이 우리 부모님한테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는 5천만 원 정도 되겠네. 1년치 이자를 다 합치면 6억 정도가 될 거고. 물론 그때 저는 그 인간에게 진짜로 100억을 빌려주려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인간에게 얼마나 대책 없는 짓거리를 벌인 것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고 후회하게 만들려는 심산으로 일부러 그런 말을 했을 뿐이었죠. 물론 그 인간을 비웃어주려는 생각 또한 있었고요. 역시나 그 인간은 1년의 이자를 6억씩이나 내야 한다는 제 말에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치만 내가 이자를 1년에 6억씩이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머, 그럼 너 지금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100억씩이나 빌려달라고 들러붙었던 거니? 설마니 이자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올 줄은 몰랐지. 아무튼 그 큰 이자를 낼 능력은 없으니까 상속세를 10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일단 10억이라도 빌려주라. 1년 이자 6억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10억을 빌려달라고?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네 정말.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할래? 내가 그냥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땅 팔리면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그러세요? 그 땅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비굴하게 저한테 매달리지 마시고 스스로 땅 팔아서 상속세 해결하시죠. 오늘 제가 그쪽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뭐야? 이건 그냥 100원짜리 동전이잖아. 100원짜리 동전이야. 200억짜리 유산 잘못 집어삼켰다가 100억 상속세 때문에 크게 체해버린 너한테는 이 100원짜리 동전이 소화제로 제격이거든. 그거나 받아 처먹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렴. 이 천지분간도 못하는 모질이 자식아. 그날 전 남편은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사 사장인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서에 전 남편을 영업방해로 신고했어요. 결국 전 남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얼마 뒤 영업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비록 가벼운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벌금형도 정과는 정과이니만큼 무척이나 통쾌한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속이 후련해지는 소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듣자하니 전 남편은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 100억을 결국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상속받은 200억 토지는 압류되어서 70억이라는 헐값에 낙찰되었고 나머지 상속세 30억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버렸다나 뭐라나. 200억 부자가 될 욕심에 눈이 멀어서 경영학 박사인 아내와 세무사인 둘째 형님과 변호사인 큰형님의 경고를 모두 무시해버리는 바람에 빚어진 대참사였다고나 할까요. 결국 모든 결말이 자업자득인 셈인 만큼 제 전남편은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동정받지 못할 겁니다. 손가락질이나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으면 차라리 다행일 테고요. 아무튼 이처럼 미리 상속세가 준비되지 않은 거액의 유산 상속은 때로는 돈이 아니라 상속자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허황된 동욕심에 빠져서 타락하지만 않았더라도 일생을 제 곁에서 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었고 최소한 저와 친정 식구들이 뜯어 말릴 때 말을 들었더라면 적어도 그 위험한 유산 200억을 덜컥 집어삼키는 일은 없었을 테지만 결국에는 200억 부자가 되기는커녕 30억 빚더미 안게 되어버린 제 전남편처럼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